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층간소음이라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갈등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벽을 두드리고 서로에게 고성을 지르던 두 이웃, 하지만 어느 날 한 남자가 남긴 의문의 봉투 하나가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본질을, 그리고 그 남자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 비극의 서막이 됩니다. 지금부터 소음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와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된 한 여자의 충격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프리랜서 번역가인 이수연에게 세상은 소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의 작업 공간인 작은 오피스텔 791호. 그곳은 그녀가 가장 예민하고 가장 날카로운 청각을 유지해야만 하는 그녀만의 성격이었다. 그녀는 소리의 질감과 온도를 느낄 수 있었다. 책장에 넘어가는 부드러운 소리, 커피가 내려지는 따뜻한 소리, 그리고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저 윗집 89.1호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소음들. 그날도 그녀는 마감을 앞둔 소설 번역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주인공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아주 중요하고 섬세한 감정선이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그녀는 헤드폰을 쓴 채 문장의 가장 적확한 단어를 찾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금, 천장에서 마치 거대한 볼링공이라도 떨어뜨린 듯한 둔중하고도 날카로운 소음이 그녀의 고막을 때렸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집중력의 실타래가 가위로 잘린 듯 한순간에 흩어져 버렸다. 아! 그녀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또 시작이었다. 윗집 남자 김민준이 이사온 것은 6개월 전이었다. 그가 이사온 첫날부터 수연의 고요했던 일상은 예측 불가능한 소음의 교향곡으로 변해버렸다. 어떤 날은 지금처럼 무거운 물건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소리가 났다. 어떤 날은 가구를 끄는 듯한 드르륵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몇 시간이고 이어졌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아주 가끔 한밤중에 들려오는 억눌린 비명인지 신음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소리였다. 수연은 처음 몇 달간은 참았다. 하지만 그녀의 인내심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냈다. 그녀는 경비실에 수십 번을 호소했고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남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이 돌아가면 소음은 보복이라도 하듯 더욱 심해졌다. 수연은 참지 못하고 천장을 향해 빗자루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쿵쿵쿵,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는 그녀의 필사적인 외침이었다. 그러자 윗집의 소음이 잠시 멎었다. 그리고는 쿵쿵쿵 하고 그녀의 두드림에 화답하듯 더욱 거세게 바닥을 찢는 소리가 들려왔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수연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다. 그녀는 헤드폰을 집어 던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801호의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봐요. 윗집 문 좀 열어보세요. 당신 매너라는 게 없어요. 한참 후에야 문이 열리고 윗집 남자 김민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언제나처럼 낡고 구겨진 티셔츠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 한쪽에는 어딘가에 부딪힌 듯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다. 그의 눈은
피로와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또 뭐야?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무례했다. 또 뭐냐고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이 밤에. 대체 집 안에서 뭘 하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일 좀 하자고.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수연이 소리쳤다. 내 집에서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민준이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다. 시끄러우면 당신이 귀를 막고 살든가, 이사 가든가. 뭐라고요?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바쁘니까 그만 가봐.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다. 수연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분노와 무력감에 몸을 떨어야만 했다. 그녀에게 김민주는 상식과 예의가 조금도 통하지 않는 최악의 이웃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침부터 윗집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수연은 처음에는 의심했다. 이것은 또 다른 폭풍 전의 고요함일 거라고. 하지만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윗집에서는 아주 작은 소음 하나 들려오지 않았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불안했다. 혹시 이사라도 갔으나? 그녀가 그런 생각을 하며 잠시 바람이라도 쐴 겸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다. 그녀는 문 앞에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평범한 갈색 서류 봉투였다. 아무런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꽤 두툼한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수십 장이 두툼한 뭉치로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돈다발 밑에는 낡은 사물함 열쇠 하나와 짧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메모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동안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오. 이 돈으로 며칠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가서 쉬시오. 나를 찾지는 마시오. 이 열쇠는 아래 주소에 있는 사물함 열쇠요. 만약 내가 일주일 뒤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메모에 적힌 기자의 이름으로 보내주시오. 수연은 손에 든 돈다발과 열쇠, 그리고 메모를 번갈아 멍하니 바라보았다. 윗집 남자가 사라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의문의 돈과 더 의문스러운 부탁을 그녀에게 남겼다. 윗집의 고요함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거대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하고도 미스터리한 침묵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 남자의 위험한 비밀의 한가운데로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었다. 서수연은 자신의 오피스텔 한가운데에 손에 든 의문의 봉투를 든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지난 6개월간 자신을 지독한 소음지옥에 살게 했던 그 무례하고 난폭한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리고는 거액의 돈과 정체불명의 열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탁이 담긴 이 봉투를 남겼다. 그녀의 첫 번째 반응은 의심과 공포였다. 이건 함정이야. 무슨 범죄에 나를 끌어들이려는 속셈일 거야. 그 남자의 험악했던 얼굴과 시퍼런 멍이 든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어쩌면 조폭일지도 혹은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신세일지도 모른다. 이 돈은 분명 깨끗한 돈이 아닐 터였다.
그녀는 당장 이 봉투를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그럴 수가 없었다. 그녀의 뇌리에서 메모지에 적힌 마지막 문장이 떠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일주일 뒤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문장에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사람의 절박하고도 비장한 목소리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리고 기자에게 보내주시오. 라는 부탁. 이것은 단순한 범죄자의 유언이 아니었다. 이것은 세상에 알려야만 하는 어떤 억울한 사연이나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마지막 외침일지도 모른다. 수연은 평생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 즉 소설 속의 문장들과 씨름하며 살아온 번역가였다. 그녀는 이야기의 힘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성적인 판단과 번역가로서의 직업적 호기심,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언가 단서라도 더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집을 나와 계단을 올라 팔리기로의 현관문 앞에 섰다. 그녀는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려보았다. 놀랍게도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안으로 들어섰다. 남자의 집 안은 그녀의 상상보다도 더 삭막하고 황량했다. 그곳에는 사람이 사는 집 특유의 온기나 생활감이 전혀 없었다.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임시거처나 은신처 같았다. 가구라고는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의자 하나가 전부였다. 벽에는 흔한 사진 한 장, 그림 한 점 걸려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삭막한 풍경 속에서 수연은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첫째, 방 한쪽 구석에는 부서진 나무 의자에 파편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벽지에는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힌 듯한 긁히고 패인 자국들이 선명했다. 마치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처럼 보였다. 둘째, 작은 책상 위에는 평범한 사람이 볼 리 없는 전문적인 서적 몇 권이 놓여 있었다. 임상 양리학, 제약 바이오 산업의 이해, 그리고 그 옆에는 국내 최대의 제약회사인 신성제약에 대한 신문기사 스크랩 뭉치가 놓여 있었다. 수연은 혼란스러웠다. 시끄럽고 난폭한 백수건달이라고만 생각했던 남자의 집에는 그의 정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흔적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봉투 속의 현금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5만 원권 다발, 모두 사용한 흔적이 역력한 빳빳하지 않은 국원 지폐들이었다. 은행에서 막 인출한 깨끗한 돈이 아니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서 받거나 혹은 어딘가에 오랫동안 보관해온 꼬리표가 없는 돈일 가능성이 높았다. 수연은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이 돈과 열쇠와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남자의 진짜 이야기는 복잡한 법적 절차 속에서 영원히 묻혀버릴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한번 메모지를 들여다보았다. 나를 찾지는 마시오. 그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남자는 자신의 실종이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수연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위험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어리석은 선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의문의 남자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번역가였다. 그녀의 일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돈과 메모지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기고 낡은 사물함 열쇠 하나만을 주머니에 챙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이제 막 흥미진진한 소설의 첫 페이지를 넘긴 독자의, 혹은 거대한 미스터리의 첫 번째 문을 열려는 탐정의 긴장감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집을 나섰다. 메모지에 적힌 낡은 기차역의 주소를 향해. 그녀는 더 이상 소음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한 남자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마지막 증인이 되어 사건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서수연의 심장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두려움과 기묘한 설렘으로 뛰고 있었다. 그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서 평생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 즉 책 속의 허구와 함께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하고 위험한 현실의 이야기 속으로 주인공이 되어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향해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탔다. 주소는 서울의 중심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잊혀진 기차역이었다. 이제는 하루에 몇 번 완행 열차만이 오가는 낡고 쓸쓸한 간이역. 역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높은 천장을 가진 낡은 역사 안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디젤유 냄새와 낡은 소의 냄새, 그리고 시간의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메모지에 적힌 대로 대합실 구석에 위치한 낡은 회색 사물함 앞으로 다가갔다. 동전으로 작동하는 아주 오래된 방식의 사물함이었다. 대부분의 사물함은 문이 열려 있거나 고장 나 있었다. 마치 이 기차역처럼 세상의 시간 속에서 잊혀진 존재들 같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고 녹슨 열쇠를 꺼냈다. 열쇠에 달린 낡은 플라스틱 태그에는 C7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C열의 7번째 사물함을 찾아냈다. 그 사물함은 다른 것들과는 달리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아 넣었다. 녹이 슬어서인지 열쇠는 잘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가 힘을 주어 열쇠를 돌리자 철컥 하는 낡고 둔탁한 소리가 텅 빈 대합실 안을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황급히 둘러보았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무거운 철제 사물함 문을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안의 내용물을 보고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가 상상했던 돈다발이나 혹은 마약이나 총 같은 위험한 물건들은 없었다. 대신 그 안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물건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는 투박하고 낡아 보이는 노트북 한 대였다. 최신형의 얇고 가벼운 모델이 아니었다. 군용으로 써도 될 것처럼 단단하고 두꺼운 전문가용으로 보이는 노트북이었다. 두 번째는 여러 개의 싸구려 선불폰, 즉 대포폰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사용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밑바닥에 가장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무거운 존재감을 뿜어내는 검은색 가죽 표지에 두툼한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수연은 그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녀가 생각했던 동네 건달이나 빚쟁이의 물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기자, 혹은 형사, 혹은 스파이의 장비였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윗집 남자 김민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마치 도둑처럼 주변을 살피며 사물함 안에 모든 물건들을 자신의 커다란 숄더백에 재빨리 옮겨 담았다. 노트북과 노트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비밀과 어쩌면 그의 목숨의 무게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최대한 태연하게 기차역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것만 같은 끔찍한 불안감에 시달려야만 했다.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작은 원룸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위험한 비밀이 담긴 가방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몇 시간을 그저 가방을 노려보며 망설였다. 다시 경찰서로 가야 할까 아니면 남자의 마지막 부탁대로 이 모든 것을 그가 지정한 기자에게 보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자신의 손으로 넘겨보기로 결심한 후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검은색 표지의 노트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노트의 첫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날카롭지만 정갈한 필체로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비닉살 87일 차 70미로 여자의 소음 항의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작업에 방해가 된다. 좀 더 조심해야겠다. 수연의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녀가 그토록 저주했던 그 소음이 사실은 그의 비밀스러운 작업의 일부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문장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남자의 위험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서수연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문장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았다. 700요리로 여자의 소음 항의가 작업에 방해가 된다. 그녀가 그토록 저주했던 그 층간소음이 사실은 그 남자의 비밀스러운 작업의 일부였다는 것. 그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홀린 듯이 노트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한 남자의 고독하고도 위험한 세계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노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언더커버 기자의 치밀하고도 집요한 취재 일지였다. 남자의 이름은 김민준. 그는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그의 전문 분야는 거대 기업과 권력의 추악한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지난 6개월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추적해 온 상대는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제약회사 신성바이오였다. 노트는 그가 어떻게 신성바이오의 비리를 처음 인지하게 되었는지부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1일차 오늘 신성바이오의 신약 셀레나의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한 제보자로부터 충격적인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신성바이오가 셀레나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셀레나는 단기적으로는 기적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경계를 파괴하여 결국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약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신성바이오의 협박에 못 이겨 곧 해외로 도피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다고 했다. 수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노트는 김민준이 어떻게 신분을 위장하고 신성바이오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그들의 비밀 연구소가 위치한 이 오피스텔로 위장 잠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신성바이오의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해 밤에는 해커 K가 되어 그들의 철옹성 같은 서버에 침투하려 애썼다. 34일 차 신성바이오의 보안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며칠째 잠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는 해킹이 막히자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그는 신성바이오의 하청 쓰레기 처리 업체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그들이 버리는 연구 폐기물들을 뒤져 파쇄된 문서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수천 개의 문서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춰 나갔다. 97일 차 마침내 의미 있는 조각들을 몇 개 찾아냈다. 임상 3상 데이터 일부 폐기 지시, 부작용 발현 피험자, 금전적 보상 후 격리 조치. 이것은 명백한 증거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필요하다. 수연은 노트를 읽으며 비로소 지난 6개월간 자신을 괴롭혔던 그 소음의 정체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는 그가 왜 이토록 위험한 싸움을 홀로 계속해 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노트의 맨 뒷장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교복을 입은 앳되고 병약해 보이는 한 여동생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의 필체로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내 동생 민지, 3년 전 다른 제약회사가 만든 신약의 부작용으로 하늘의 별이 되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거대 제약사와 병원은 모든 책임을 민지의 기저 지루한 탓으로 돌렸고 나는 그들의 거짓말 앞에서 무력했다. 나는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돈과 권력 앞에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것은 내가 내 동생에게 그리고 세상에 하는 마지막 약속이다.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 남자는 무례하고 난폭한 건달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위대한 사명감으로 승화시킨 고독하고도 용감한 영웅이었다. 그녀는 그런 영웅에게 지난 6개월간 천장을 두드리고 문을 발로 차고 악담을 퍼부었던 것이다. 당신 매너라는 게 없어요.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극심한 죄책감이 그녀의 온몸을 휩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마지막 기록은 그가 사라지기 바로 전날 밤에 쓰인 것이었다. 187차. 칠비괴 미로 여자의 소음 항의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작업에 방해가 된다. 좀 더 조심해야겠다. 188일 차.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신성바이오의 최 이사가 경쟁사에게 돈을 받고 고의적으로 부작용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녹취 파일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일 이 모든 것을 내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선배 김정현 기자에게 넘길 것이다. 하지만 느낌이 좋지 않다. 놈들이 내가 무언가를 알아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다. 오늘 저녁 집 앞에서 낯선 자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의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수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납치되었거나 혹은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남긴 이 위험한 진실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 그가 목숨과 맞바꾼 마지막 증거가 담겨 있을 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대신하여 이 싸움을 끝내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마지막 경의의 표현이었다. 서수연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 앉아 김민준의 노트북과 일기장을 앞에 두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기억들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며 재조립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미워했던 그 소음의 진짜 의미를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예상대로 강력한 암호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절망했지만 이내 그가 남긴 메모와 그의 일기장을 다시 떠올렸다. 칠부피로 여자의 소음 항의가 작업에 방해가 된다. 그 문장, 어쩌면 그 안에 힌트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과 그가 싸웠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가 가장 많이 외쳤던 말,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에 입력했다. Sorry for the noise. 칼칵. 암호가 풀렸다. 수연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자신을 귀찮아하고 무시하는 줄로만 알았던 그는 사실 그녀의 항의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비밀을 여는 열쇠로 그녀에게 보내는 사과의 메시지를 남겨놓은 것이었다. 노트북 바탕화면에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는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과 단 하나의 음성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먼저 음성 파일을 클릭했다. 최 이사, 그러니까 임상 3상 데이터에서 발견된 신경계 부작용 데이터는 전부 폐기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접근했던 연구원들은 전부 정리하세요. 김민준, 그 약을 복용하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최 이사 웃음소리 살인 김 기자. 순진하시군요. 이건 살인이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수조 원짜리 비즈니스. 당신 같은 방해꾼 하나쯤 사라진다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것은
김민준이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 썼던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였다. 신성바이오의 최 이사가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완벽한 녹취 파일, 그리고 그녀는 이어서 동영상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파일들은 김민준이 자신의 오피스텔 현관문을 향해 몰래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의 녹화 영상들이었다. 날짜는 지난 몇 달간 수연이 소음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날들이었다. 첫 번째 영상, 3개월 전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 수연은 윗집에서 쿵 하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천장을 두드렸었다. 영상 속에서 민준의 집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민준의 멱살을 잡고 그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김민준, 우리 최 이사님 심기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나는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모르겠다고 그럼 알게 해줘야지. 사내들은 민준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영상 속 민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 그의 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수연은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가 그날 들었던 그 소음은 그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폭력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는 소리였던 것이다. 두 번째 영상, 한 달 전에 어느 오후였다. 그날 수연은 드르륵 드르륵 하는 가구를 끄는 소리에 하루 종일 신경쇠약에 시달렸었다. 영상 속 민주는 지난번 폭행으로 인해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다. 그는 부서진 의자 대신 무거운 책상으로 현관문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또 다른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극도의 공포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저주했던 그 소음은 그가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의 소리였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그가 사라지기 바로 전날 밤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희미하게 억눌린 신음소리를 들었지만 또 시작이냐며 귀를 막고 잠들어 버렸다. 영상 속에서 사내들은 더욱 많아져 있었다. 그들은 책상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민준을 끌어내 의자에 묶었다. 그리고 그에게 증거가 어디 있는지를 물으며 무자비한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다. 말해, 원본 데이터 어디에 숨겼어? 이 새끼가 입이 안 열려. 그들은 민준의 손가락을 하나씩 끔찍한 소리를 내며 꺾기 시작했다. 아, 그녀가 들었던 그 희미한 신음소리.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진실을 지키기 위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의 고통을 홀로 감내하며 내뱉었던 영웅의 마지막 신음소리였다. 수연은 더 이상 영상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고독한 영웅의 위대한 싸움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소음으로 괴롭히고 문을 발로 차고 악담을 퍼부었던 자신의 이기심에 대한 지독한 죄책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지난 6개월간 지옥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녀의 아랫집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윗집에 있었다. 그녀가 소음의 지옥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는 바로 그녀의 머리 위에서 목숨을 건 진짜 지옥과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한참을 울던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물은 멈춰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죄책감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강철보다도 더 차갑고 더 단단한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마지막 일기장과 그가 남긴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그가 유일하게 신뢰한다는 선배 김정현 기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미스터리의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민준이라는 한 영웅의 마지막 유지를 이어받은 유일한 상속자이자 그의 복수를 대행할 또 다른 전사였다. 서수연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죽은 이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름, 중앙일보의 김정현 기자의 연락처를 찾아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김정현 기자님 되십니까? 저는 김민준 기자의 이웃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아주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고 정의감 넘치는 탐사보도 기자였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의 후배였던 김민준의 갑작스러운 실종 사건을 혼자서 비밀리에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거대 제약사인 신성바이오의 비리를 파헤치다 편을 당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수연의 전화는 그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아 탔다. 두 사람은 다음 날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만났다. 수연은 김민준의 노트북과 일기장을 그에게 건넸다. 김 기자는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고 노트북 안의 파일들을 확인하며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특히 민준이 고문을 당하며 내뱉던 그 처절한 신음소리가 담긴 영상을 볼 때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그가 주먹을 부딪히며 말했다. 민준이는 혼자서 이런 끔찍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존경심과 동지애가 담겨 있었다. 이제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이수연 씨, 민준이의 이 마지막 증거를 가지고 제가 반드시 저 악마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악마들의 움직임은 그들보다 한 발 빨랐다. 신성바이오의 최 이사는 김민준이 사라진 후에도 그가 남겼을지 모를 증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해결사들을 시켜 김민준의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김민준과 매일같이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7봄 1호의 번역가 이수연의 존재를 알아냈다. 최 이사는 직감했다. 김민준이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가장 가까이에 있던 그러나 가장 의심받지 않을 바로 그 여자에게 넘겼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명령을 내렸다. 그 여자를 잡아와 그리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그날 저녁 수연은 김정현 기자와 헤어진 후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짐을 넘겼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낯선 그림자 두 개가 소리 없이 따라붙고 있었다. 수연은 번역가로서의 예민한 감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녀는 걸음을 빨리 했다. 그러자 그림자들도 빨라졌다. 그녀가 뛰기 시작하자 그들도 뛰기 시작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남자들은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 능숙하게 그녀를 코너로 몰아넣었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두 명의 남자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이수연 씨, 맞으시죠? 우리 최 이사님께서 잠깐 좀 뵙자고 하십니다. 한 남자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정현 기자였다. 수연 씨, 지금 어디예요?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당장 이미 늦었어요. 기자님, 수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잡혔어요. 전화기 너머로 김 기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요. 수연 씨,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만 움직여요. 할 수 있죠. 수연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남자들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평생을 책상 앞에서 조용히 글만 번역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김민준의 마지막을, 그의 용기를 떠올렸다. 그녀의 눈에 두려움 대신 독한 결의가 떠올랐다. 네, 할 수 있어요. 그녀는 김 기자의 지시에 따라 갑자기 핸드백을 남자들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다. 남자들이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뒤돌아서서 반대편 골목으로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전현을 잡아 그녀의 등 뒤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서울의 밤거리 한복판에서 한 평범한 여자의 목숨을 건 추격전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김 기자의 지시에 따라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그리고 인파로 가득 찬 지하 상가로 숨가쁘게 달렸다. 그녀의 폐는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풀릴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민준의 노트북은 없었지만 그의 모든 증거가 담긴 USB 하나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김 기자와 만나기 직전 만약을 위해 복사해둔 것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김 기자가 말한 마지막 약속 장소, 오래된 인쇄소의 뒷문에 도착했다. 그녀가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고 김 기자가 그녀의 팔을 잡아 안으로 끌어당겼다. 괜찮아요, 수연 씨. 네. 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손에 쥔 USB를 그에게 건넸다. 여기 모든 게 들어있어요. 바로 그때 인쇄소의 뒷문으로 그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겁에 질린 여자가 아니라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수십 명의 다른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였다. 김정현 기자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동료 기자들을 이곳에 미리 잠복시켜 둔 것이었다. 여러분, 이 자들이 바로 신성바이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기자를 납치하고 증인을 협박한 최 이사의 해결사들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남자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덫에 오히려 자신들이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견자실했다. 김정현 기자는
그런 그들을 뒤로하고 수연의 손에서 받은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그는 자신의 신문사 서버와 해외의 폭로 전문 사이트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에게 김민준이 목숨과 맞바꾼 그 진실을 동시에 전송하기 시작했다. 그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세상은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정현 기자가 전송 버튼을 누른 그 순간 세상은 뒤집혔다. K 기자가 목숨과 맞바꾼 진실은 인터넷이라는 혈관을 타고 빛의 속도로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TV에서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신성바이오, 치명적 신약 부작용, 은폐 및 임상 데이터 조작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속보 알림이 울렸다. 신성바이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추락하여 휴지 조각이 되었다.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여 이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까지 동원된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신성바이오의 최 이사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넋이 나간 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대한 부하 권력의 성이 한낱 인터넷 기사 몇 개와 이름 없는 기자가 남긴 음성 파일 하나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잠시 후 그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그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김민준 기자의 행방도 곧 밝혀졌다. 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경기도 외곽의 한 버려진 물류 창고에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그를 발견했다. 그는 신성바이오의 해결사들에게 납치되어 마지막까지 증거의 위치를 발설하지 않고 끔찍한 고문 끝에 살해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USB를 칠판기 1호의 이웃 서수연에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진실을 맞바꾼 것이었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를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 부르며 그의 숭고한 희생에 눈물 흘리고 애도했다. 그리고 그 모든 폭풍의 중심에 서수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소음에 시달리던 평범한 번역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민준 기자의 마지막 증인이자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린 용감한 시민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겪고 알게 된 모든 진실을 막힘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증언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변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냉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진실의 무게를 감당해낸 자의 깊고도 단단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에 말하고 있었다. 1년 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 수많은 사람들이 한 권의 책을 들고 저자의 사인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그 책의 제목은 8감1호의 남자였다. 그리고 저자 사인석에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이 된 서수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그의 고독했던 어린 시절, 동생의 죽음,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이유, 그리고 신성바이오의 추악한 진실에 맞서 홀로 싸웠던 그의 마지막 6개월간의 처절한 기록을 한자 한자 정성껏 담아냈다. 그녀의 책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웃의 소음 뒤에 이토록 위대하고도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함께 울고 함께 분노했다. 수연은 책의 모든 인쇄를 김민준 언론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다. 그 재단은 거대 권력에 맞서 진실을 위해 싸우는 제2의 김민준들을 후원하는 일을 했다. 사인회의 마지막 한 젊은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다. 작가님께 김민준 기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연은 잠시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저의 가장 시끄러웠던 이웃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대했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층간소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진짜 이야기와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진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그녀의 시끄러웠던 이웃 김민준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그녀에게 남겨준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이렇게 소음으로 시작하여 한 남자의 숭고한 희생과 한 여인의 용기 있는 성장으로 끝을 맺는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길고 긴 추적과 반전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심코 지나치는 이웃의 소음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과 사연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진실을 향한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외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의 가치와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